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지칭할 만큼 뭐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이것도 좀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셈이 돼버렸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것은 이제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를 시켜버린 꼴이 돼버렸으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친윤 그룹들 경선 초창기 초입부터 한덕수에 대한 이름을 계속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마치 어찌 보면 부전승으로 한 명을 한덕수 후보는 올라가 있고 나머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답정너였죠.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선 초창기부터 김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섯 시 21분부터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네. 저기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바로 대통령인데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79.4%, 지난번보다 네. 2.3%가 상승했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49.42%로 거의 과반을 기록했는데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패했던 충청, 강원 등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인 정권 교체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먼저 네. 대선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뭐 이번 선거가 열리게 된 원인에 대한 결과 인과관계가 분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비상계엄과 어떤 탄핵으로 이어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 선거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표 결과 어떤 성격보다는 과거에 대한 응징이라는 투표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투표율 79.4%에서 보였듯이 양 진영의 보수와 진보의 진영의 어떤 모든 유권자들은 거의 다 저는 나왔다고 봐요. 거의 다 나와서 투표를 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8% 정도 앞서고 또 그 8%에 대한 부분을 그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다는 부분에서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따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크게 본다고 한다면 진보와 보수가 다 결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도층에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그 원인은 무엇이겠냐라는 부분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어떤 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심판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사실 역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번을 제외하고 제일 높았던 때가 바로 19대 2017년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77.3%인가 4%였던 걸로 아는데 네. 심판의 의미가 강할 때 좀 더 많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들 결집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 선거는 조금 근데 특이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이틀째 급감하는 주춤하는 모양새 상승세가. 그 다음에 번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뭐 꼭 부정선거를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투표 첫날 이제 부실선거가 나오면서 어떤 사전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번투표에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번투표에서 또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또 오히려 또 진보 진영이 막판에 또 결집을 해서 좀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꼭 투표율이 높은 것이 이제는 어느 진영에, 어느 정당에 꼭 유불리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선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8시까지,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8시까지 조금 연장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진영 자체가 뭐 진보와 보수가 거의 5대5인 상황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중도권에서의 어떤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전략이 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율은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80%에 달하는 대선 투표율을 자랑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투표 의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벨기에나 그리스나 브라질 같은. 그런데 비의무제인 나라에서 무려 80%나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하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대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3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한 거죠. 지난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후보가 뭐 선거 한 건가요? 시켜준 건가요? 뭐 자의반 타의반 윤 대통령이 후보 운동을 그렇죠. 시켜준 건가요? 네. 아니요, 어저께 그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둠의 민주당원이라고 지칭할 만큼 본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의 평가도 이재명 후보가 고비 때마다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도와준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이것도 좀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셈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것은 이제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를 시켜버린 꼴이 돼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정말 둘 간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 셈이 돼버렸다. 의도치 않은 공생관계. 네, 그렇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그럼으로써 상당히 3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매일 뉴스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많이 보지만, 정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평상시에 진짜 현생, 자기의 그냥 일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투표장에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어떠한 가치를 보고 아니 공약을 보고 후보에 대한 개인 평가를 내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무당층이라든지 무관심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는 부분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전국적인 득표율에서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TK, PK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득표차를 더 벌리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에서 패배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큰 패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충청도도. 맞습니다. 충남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맞아요. 거기서도 뒤져버려서. 그리고 제일 뼈아픈 부분은 경기도. 경기도에서 제일 표 차이가 컸어요. 두 경기도지사의 맞대결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패배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저는 경기도를 조금 가장 큰 아픈 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가 60석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 6석만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밭이 변해요. 이 표밭이 그냥 민주당 우세인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2번 연속 이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도 이런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10년 넘게 어떤 한 정당의 아주 우세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경기도가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2의 호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향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경기도가 가장 유권자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1,300명 되더라고요. 1,500명. 인구가 제일 서울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 수도권을 어떻게 하시냐. 경기도, 인천, 서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정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배 소장님 분석이 맞았네요. 저희 3부에 나오는 배 소장님이 김문수 후보는 딴 데 갈 필요 없다. 제발 경기에만 있어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뭐 경기도를 다니시긴 했습니다만은 막판에도 TK, PK를 조금 더 치중을 했었고, 그럼 그건 여론조사에서 내부 단속이 안 된다는 계속 아마 신호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확장보다는 내부 단속을 더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어찌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거긴 하지만은 좀 내부적으로도 이런 전략 미스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뜬금없지만 정말 내피셜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계엄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투표하러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득표 수가 역대 최다, 민주당이 얻은 선수 중에서 최다라고는 하는데 약간 과반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한 당혹감도 보입니다. 왜 과반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당혹감이라는 게 네. 우리가 출구조사에서는 거의 50%를 넘는 결과 또는 51%까지 지상파 3파는요. 뭐 MBN이 제일 비슷했어요. 그렇죠. MBN이 49점 몇 네, 거의 프로라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맞췄어요. 가장 네. 지금 오늘 결과치로 아예 개표 100% 됐었을 때 결과치는 MBN이 오히려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50%를 넘기냐 안 넘기냐라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1%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50%가 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했으니까 어떤 지금 190석, 범여권 190석의 어떤 의석수와 그 다음에 행정 권한 이거 다 가져가서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때 50%가 넘는 우리는 득표를 했다. 국민의 과반수가 우리를 지지해 주신 거다라고 한다면 되게 이제 야권이라든지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소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9.4%라는 어떤 득표를 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합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도 50%에 육박하다는 점에서는 0.1%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정말 그런 사례가 바로 그 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0.73% 어떤 간격으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야당을 아예 무시하고 한 국정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뭐 부메랑이 됐죠. 네, 부메랑이 돼서 이제 3년에 조기 정부 이양을 하게 된 거, 정권 이양을 하게 돼버린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어떤 야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해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독단적으로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 당시에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42% 정도를 얻기는 했는데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후보와 당시 유승민 후보의 표를 합친 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까지 합쳐졌다고 한다면 넘어섰는데 네. 사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이제 당시 여권이라 보기는 힘들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그때 분당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20 몇 프로의 득표율이 있었는데 약간 14%. 중도층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제3당을 같습니다. 염원하는 사람들의 적이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뭐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벌어진 탄핵이었고 그로 인해서 생긴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그 당시에 그전에는 31% 정도밖에 얻지 못했는데 보수가 거의 50%에 육박한 표를 얻었다. 이건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 이재명 정서가 생각보다 꽤 강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파면이 됐잖아요. 저는 거기서 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일단락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받았다? 일단 사법적인 처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또 내란죄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일단락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갔지만은 이미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는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어떤 일단락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끝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여준 언사라든지 그다음 민주당이 좀 과도하게 이걸 밀어붙인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을 받은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사법부의 상권 분리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우려가 저는 극대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아마 이번 과거에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보수가 스스로 투표를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미 그러한 부분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독단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상권 분리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보수 지지층이 저는 쏟아져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아마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을 조금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상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보수층을 넘어서 중도층으로 넘어 확대되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그때 단일화 이슈로 야밤에 뭘 하고 하면서 자충수를 그냥 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어떤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 근데 그에 반해서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원래 예정돼 있었던 후보였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저는 어떤 선거 패배 원인을 많이 분석을 이제 되게 될 텐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친윤 그룹들 그 국민의힘에서의 친윤 그룹들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 경선 초입부터 한덕수에 대한 이름을 계속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마치 어찌 보면 부전승으로 한덕수 후보는 올라가 있고 나머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답정너였죠.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선 초창기부터 김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위 김문수 후보가 중간에는 조금 하락세에 있었어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카드를 난 열려있다. 열린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에서의 그럼 단일화 될 것이다. 단일화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경선을 치렀었고. 근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어떤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3주 동안 거쳐온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이걸 단일화를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3일 만에. 네, 그것도. 근데 그 과정마저도 너무 매끄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새벽에 무슨 2시부터 3시부터 4시였나요? 1시간 동안 무슨 공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국민의힘 당원마저도 이것을 용납하시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획하고 있던 소위 쌍권 지도부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당내에 있는 친윤 세력들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번 경선 과정과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선거 전략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했고, 솔직히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진짜 5월 12일 법정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선거운동 기간이 정말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아니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그나마 21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그 사전투표일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거의 15일밖에 되지 않은 보름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어떤 득표율을 올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진영에 따른 투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김문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도 너무 역부족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41% 정도 얻은 것이 김문수 당의 지원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당은 엑스맨이었잖아요. 사실상 그랬죠. 이길 마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마지막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 대비.
이게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 그러니까 과거의 미덕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좀 저는 일부 예. 반영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리고 그 김문수 개인에 대한 청렴함 이런 것들, 그다음 가족사, 가족의 도움, 이런 예. 부분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가 보여준 것은 진영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만으로 40%를 득표했다? 저는 그렇게 아저인숙적으로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할까요? 저는 친윤이 그래도 42%야. 이거 봐. 정말 그렇게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윤이 이뻐서 42%를 41%라는 득표를 하게끔 해준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처절한 반성과 단절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부분 등을 기대하시는 것이지, 그래, 윤 대통령의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일부 지지 세력이 윤핵인 하면서 이것을 외치기를 바라시는 보수 지지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보여줄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사정이 내부 분란이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당권 투쟁을 하겠죠. 소위 우리가 대선 전에도 선거 기간인데도 당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대선이 끝난 마당에 어떤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여요. 어느 세력이거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전당대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당권 투쟁으로 정말 이전 투구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번 41%를 어떤 표심을 보여주신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정말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수 진영의 앞으로의 어떤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실까를 정말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정말 본받아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재명 어차피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을 한 거에 더 도와줄 건 도와주고, 과거에 너무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어떤 정당이 운영됐던 것은 아닌가. 좀 정당의 민주성, 그 다음에 독자성, 자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 말씀 드릴까요? 그 14일 사실상 사전투표 기간을 제외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사전투표 얘기도 했지만 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도 그렇고 이게 쫓아가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네요. 그 두 제도가. 그러니까 사전투표, 저는 이번에 본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부실선거는 있었어요. 부실선거는 고쳐야죠. 그런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부정선거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위에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빨리 투표를 해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굳히기 들어가니까. 네, 굳히기 하면 되고, 솔직히 이번에 34% 정도의 유권자들 중에 34% 정도는 사전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근데 이번에 선거 막판에 있던 네거티브라면 네거티브고, 검증이라면 검증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슈들이 그 사전투표된 표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추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슈든지 만들어내서 상대방의 표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이런 검증,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게 이준석 후보의 3차 토론회 이후에 불거진 문제, 그다음 유시민 씨의 발언, 이런 부분 등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기간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특히나 갤럽 조사에서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49%,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4%였어요. 그러면 거의 한 14%, 15% 이상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 출구조사도 틀렸고, 실제 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8%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14%에서 6%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랑 그러면 어찌 보면 후발자 입장에서는 상승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표가 안 돼버리면 본인의 상승세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공표 금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에 어찌 보면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휩쓸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을 줬던 건데 제멋대로 여론조사 때문에 네, 과거에는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어떤 자격이 부족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표된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인해서 민심이 호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해외에서도 없어요. 아니 있더라도 짧아요. 굉장히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미국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냥 여기가 대세구나 그러고 마음을 굳혀버리고 사전 투표하고서 본투표 놀러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개정안은 발의는 했어요. 뭐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없애는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 안이 좀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면 사전투표 이틀을 본투표 뒤로 이틀을 붙이는 거죠. 그걸 이제 쉬는 기간 임시 공휴일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평일 아니면 뭐 주말에 끼어 있으면 주말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투표율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뭐 보궐선거만 8시까지 할 게 아니라 본투표도 뭐 8시나 9시 해도 그러니까요.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과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오로지 투표율 상승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굳이 사전투표를 둘 게 아니라 본투표 기간을 늘리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이걸 믿지 못하는 부정선거를 믿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본선거에서 다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불신도 해소하고 투표율을 제고한다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네, 등의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은 본투표를 늘리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입법 행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작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 가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중도층들이 끝까지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들도 사실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 다 알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우리의 삼권 분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건데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크게는 5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5일날 지금 본회의를 소집 요청을 해놨죠. 임시 본회의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선법. 공직선거법.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 삭제. 1항의 행위죠. 네, 2항은 남이 반하는 거는 니들은 들어가. 죄 그러니까 받아. 상대방이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을 하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너그럽게 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숨쉴 공간이고. 네, 근데 이건 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건 1항과 2항의 행위가 다르지가 않은데 어떤 당선 목적이냐 낙선 목적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한다는 거 이건 저는 위헌법률 제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헌법재판관 2명도 이제 대통령이 또 임명할 텐데요. 아니 그래도 저는 뭐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떤 그 성향에 따라 나누지는 않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법리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대통령 재임 시에는 재판 중지가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내일 한다라고. 공선법은 내일 하진 않는다, 6월 5일날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형사법은 아마 지금 개정안은 올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양곡관리법.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처리를 할 것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라서 양곡관리법은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영방송의 이사회 추천권에 대한 문제이고,
자, 가장 또 시급한 것은 특검법이 아마 발의가 되지 않을까.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뭐 그렇습니다. 등등. 이제 관련 조희대 특검법. 뭐 지난 조희대 특검법은 아마 조금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이런 부분 등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안 된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정치 보복 안 한다고. 뭐 근데 본인들은 이건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란 종식이니까. 내란 종식과 네.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뭐 사법 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가장 시급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개각이라든지 뭐 어떤 그 내부 내각에 대한 인선, 그다음에 이제는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이런 것들이 아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거의 아마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무슨 경제통이라든지 어떤 좀 조금 기존의 민주당과 아니면 친명계 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는 정부이다 보니까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내에서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과 그 정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바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을 아마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건 뭐 정부의 선택권이잖아요. 뭐 그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우리 나중에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가 뭘 하는지를 우리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설 변호사님에 대한 팬이 되게 설 변호사 팬이 많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호남 출신이시고 민주당 출신이었다라는 배경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거에서 애정이 느껴지니까요. 자,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통합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한 발언 있잖아요. 뭐 내가 존경하는지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정말 이 말씀을 다시는 우리가 다시 회자되지 않게끔, 정말 진짜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였고, 정말 제발 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만 해주셔도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만 실천만 해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